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최근 천안 고양이 학대, 공주 말 학대 등 지역에서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동물 학대 범죄가 1000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법정까지 가기도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우리나라 동물학대 현황과 함께 대응체계 그리고 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입니다. 네, 다음은 이경미 사단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경미 대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찬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보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민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눈이 멀어갖고 몸이 안 좋아 보였고 그러니까 정이 들어서 저희가 계속 키우다시피 이제 해서 많이 안타깝죠. 저 안에 막 아니 똥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다 동상이 돼서 서 있고 밖에 이제 사체들이 막 나뒹굴고. 네,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참 보기에도 참 끔찍한 장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최근 천안 고양이 학대, 공주 말 학대 이렇게 지역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서 이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 학대 논란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 이 동물 학대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 좀 한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동물 학대를 아주 간략하게 정의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좀 정의를 해드리면 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모두 학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처벌을 위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정의는 조금 더 좁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의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동물에 대한 학대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학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정의의 맥락이 같다고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대에 포함이 되고 이 사람, 아동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것도 학대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거의 이제 아동과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학대의 개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라서요. 정서적인 학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이 활동을 동물과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잖아요. 동물 보호 활동을 이제 하시는데 현장에서 많이 이런 걸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물학대 현황하고 추세 좀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예. 현재 동물학대는 점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좀 방법이 조금 더 진화돼서 잔인하거나 더 치밀하고 교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천안 고양이 학대 사건인 경우에도 이 범인이 본인은 단순 범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거기 현장을 가서 다 살펴보고 주변 추세를 본 결과 장시간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꾸준하게 교모하게 새벽에 그 길고양이들을 학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증거가 있어야만 모든 게 다 입증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또 처벌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증거 채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솜방망이 수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거고요. 변호사님 지금 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 단체에서 이제
그 공보이사를 맡고 계셔서 활동을 계속 하셔가지고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물학대가 이제 범죄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경향성을 지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더 치밀하고 네. 교묘해지고 뭐 이제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경향성이 뭐 언론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은 예. 전수조사라는 건 불가능할 테지만 저희가 사건화되는 것들만 보더라도 그중 일부는 그런 잔혹성이나 예. 반사회적 성향의 어떤 가해자들이 보이는 소행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예. 아까 앞서 화면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동물 학대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예. 경찰청 통계 아까 전에도 예. 나왔는데 1,000건이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 2010년의 경우에는 물론 그때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도 미흡했었지만 네. 그때는 약 70건이었습니다. 70건밖에 안 돼요. 네네. 아, 근데 예. 최근 2023년에는 1,290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원래 발생하고 있었던 게 집계가 되면서 통계가 늘어난 걸 수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있는 접수하고 있는 건수는 한 13년 사이에 18배 정도 예. 증가할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잔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양상이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여기 현장에서 예. 발생하는 범죄들이 예전에 줄을 이루었다면은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도 뭐 동물 엠번방과 같이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하고 이를 시청하고 하는 불법 행위들이 많아져서 그 발생 장소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예. 하는 개나 고양이에 주로 이제 학대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예. 있었다면은 물론 이거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결과로 이제 그런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이상으로 이제 가축이나 아니면 말과 같은 농장 동물에까지 동물 학대 대상 범위가 넓혀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동물학대가 단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동물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으로 확대되고 그 범위도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뭐 코로나 이후에 뭐 더 증가했다. 그래서 이게 뉴스화돼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통계상으로 잡힌 게 591만 가구 원수를 2.3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400만 명 뭐 반려동물 뭐 키우는 인구가 이제 늘면서 어떤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범죄는 계속 꾸준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늘어나고 있고 동물학대에 대한 수준도 더 강화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 동물을 키우는 그러니까 동물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의 수는 느는데 범죄는 왜 늘어나는 건가요? 그럼? 사실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저는 반려동물에 국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다른 가축이라든지 농장동물에 대한 학대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동물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 비해서 요즘에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캐치되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에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신고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추세가 학대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모든 범죄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는 이거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잡힌다라는 메시지가 사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뭐 윤리와 양심에 의존해서 동물에게 생명체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강화된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형사사법기관에 가서 명확하게 처벌받는다라는 메시지가 학대를 지속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 행위가 사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처벌 수위에 대한 그러면 과연 이 동물 학대가 범죄로 됐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네. 처벌 수위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네, 동물보호법에는 행위의 유형별로 처벌 규정을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은 예시를 들자면 뭐 죽음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예. 그보다 좀 더 아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뭐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상에서 그런 동물 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예.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이경미 대표님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이 동물 보호에 관련된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지금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동물 학대의 어떤 행태랄까요? 이게 조금 더 가학적으로 좀 심해지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네. 예. 특히 좀 뭐 동물이라는 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동물학대가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반려동물이잖아요. 네. 반려동물 또 요즘에는 유기도 학대 일종으로 들어간다고 예, 지금 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학대 부분이 반려동물을 봤을 때는 좀 더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초에 생겼던 그 칩을 빼냈던 푸들이 네, 있어요. 있었죠. 네. 예, 예. 그 아이조차도 주인이 직접 견주가 그 아이 살을 도려내고 네. 칩을 빼냈거든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너무 형태가 좀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 네, 뭐 방치도 사실 학대예요. 그렇죠. 근데 방치도 요즘에는 요즘에 가장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 애니멀 호더. 네, 애니멀 호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쪽으로 제보를 받아서 많이 가고 있지만 호더도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네. 학대 일종이고. 그러니까 학대의 범위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 네, 유기에 대한 학대, 방치에 대한 학대, 또 이게 상해를 입히는 과학적인 학대 이런 게 그리고 SNS나 이런데 학대를 미리 공유하고 서로 조롱하고, 네. 네, 혐오자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글도 올려요. 어디서 이런 짓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까지 너무 대담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나 범죄의 그 경향성을 좀 따라가고 있다. 네. 좀 뭐 모방 내지 뭐 그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사람한테 뭔가를 가하면 무언가에 다 처벌이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 못하는 동물은 내가 이렇게 과학적인 행동을 해도 그 동물이 고통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처벌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한테 나의 감정 표출을 심하게 분노 표출을 하는 거죠. 지금 예. 현재는. 네. 거기에 관해서 예. 조금 제가 좀 첨언을 조금 네, 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잔혹성이 요즘에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예전부터 그러한 형식의 범죄는 있어 왔는데 이제 초반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영상 매체의 발달 그리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이 이러한 잔혹한 범죄를 과거에는 그냥 잔혹한 범죄 그 한 건에 머물게 했다면 이것이 다 공유됨으로 인해서 잔혹성의 확산성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느끼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 오픈 채팅방이나 영상 매체를 이제 사실 공유하는 이러한 현재의 문화가 잔혹성을 더욱더 심각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사람의 범죄를 모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동물에 대한 폭력이 따로 있고 인간에 대한 폭력이 저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폭력성에 기반한 문제이고요. 사실 동물학대 가해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거나 아니면 동물학대가 왜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인간에 대한 범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은 틀렸다라고 보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폭력성에 기반한 사람이 사실 동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로는 동물 학대를 하고 있는 가해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인간 사회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폭력을 학습했고 폭력에 노출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어떠한 존재에게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이것이 동물에게 했고 인간에게 했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는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범죄가 사람 따로 동물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는 안 되죠. 예. 그 대표님께서 이 동물학대의 어떤 심각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뭐 반려동물 인구가 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게 그 왜 뭐 동물한테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뭐 왜 유난을 떠느냐 뭐 이제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물 따로 사람 따로 범죄는 다 동일한 거잖아요. 어떻게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예. 아, 동물학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예. 아, 동물학대요? 예. 동물은 이 사회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지만 예. 이미 지구는 동물이랑 사람이 같이 그렇죠. 공존하는 예, 예. 세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사회화가 되면서 이 동물의 생태계도 잃어버리고 또 그 1인 1가구가 생기면서 반려동물도 엄청 많이 생겼고 그렇죠. 사람이 다 바뀌어진 환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슬기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동물은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소유자, 나의 소유 물건이라는 개념. 그래서 뭐 내가 마음대로 싫으면 버려도 되고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되고 네. 이런 학대가 이제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체가 네.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학대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반려 인구가 워낙 많이 예,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해서 또 그런 사람도 학대도 많이. 아닌데 유난이다라는 네. 그런 말에 대해서 제가 그냥 범죄학자로서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떠한 생명체가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회에 아무도 감정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회가 과연 안전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생명체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즐겁다거나 그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 사회가 두렵고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인간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위험하다라는 게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두려움이라든지 타 존재의 그러한 위험을 보고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회인 것이고요. 모든 범죄에서도 공감하지 못하면 범죄 해결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약한 존재가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체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생명체를 보고서 사회가 공감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 인간 사회 전체가 상당히 모든 사회 문제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의 징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동물학대 문제에도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께 한번 이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어떤 통계나 뭐 좀 이런 게 좀 제시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근거라든지 뭐 이런 게. 예. 제가 찾아보면 그런 통계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개별 사례를 보면은
이제 청소년부터 이제 노인까지 그 연령층은 다양해 보이고요. 네. 특정 성별에 치중돼 있거나 한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이런 범죄자의 연령이나 나이대나 이런 만약에 그런 공통 인자가 있다면은 이건 그 범죄 발생의 원인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필요해 보이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유지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동물학대 어떤 범죄 건수라든지 현황이 자꾸 이제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통계 이런 것도 더 체계적으로 쌓일 테고 그러면은 어떤 그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하는데 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변호사님께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물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인 일단 한번 현행 법 체계에서 봤을 때 좀 네. 개선해야 된다거나 문제점은 좀 없습니까? 네, 지금 현 체제에서는 동물학대는 다른 범죄와 같이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네. 신고를 해서 이후에 이제 법원까지 가는 사법 처리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고요.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지자체나 아니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해서 그 기관에서 이제 구조를 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하거나 이런 구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하지만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실무에서 이제 현장에서 뛰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경찰이나 아니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단 동물 학대에 대한 좀 이해도나 아니면 그런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문성이나 아니면 관심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행정 업무나 아니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강력 범죄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의지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수사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조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사 현실에 대해서도 따로 분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실 작년에 한번 크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범위도 상당히 넓혀지게 됐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행위로 인한 이제 처벌 규정도 상당히 강화가 되긴 했는데요. 사실 개정은 되었지만 저는 동물학대 범위가 상당히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견이라든지 투개라든지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는 실질적으로 크게 처벌받지 않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물에 대한 성학대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 동물을 싸움에 이용하는 이러한 행위와 동물에 대한 성학대가 가장 중한 학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아예 학대로도 규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동물보호법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사육 금지 명령의 사실 적용입니다. 지금 최근 사건에서도 11마리를 입양했던 사람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입양한 동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말 학대 사건도 사실 가해자가 이미 불법 도축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계속 관리를 하고 사육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법률에서 사육 금지, 이러한 동물 학대 가해자들에게 처할 수 있는 사육 금지 명령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학대 가해자에 한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 측면에서는 사실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와 경찰이 핑퐁을 하면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사회에 초동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근데 또 이제 경찰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불만을 이야기하면 현실을 되게 많이 토로를 하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동물 전담 부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물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팀워크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이제 수사의 특성상 이게 진행이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요. 검찰 단계에서는 동물학대 기소 전담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동물학대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정말 있고 이것을 대응을 적절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도 동물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표님, 그 최근 천안 고양이 학대 사건 네네. 그거 직접 네네. 신고 고발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네네. 들었는데 그 신고하시고 고발하시고 그 이후에 느끼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신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학대나 방치나 이제 갔을 때 일단 방치도 학대고 뭐 다 학대다 보니까 제가 네. 고발 단계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경찰서 문턱을 제일 많이 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제일 어려운 점은 증거 있어요? 네, 아, 증거. 예, 증거가 그렇죠. 확실해야 네. 고발장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고발장을 넣기 전에 우리가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학대라는 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렇죠. CC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로 찍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그래도 CC카메라가 있어서 네. 이번에도 CC카메라가 CCTV 요. 큰 예, 역할을 예,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증거를 확보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단계, 그 증거를 우리가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학대 제보가 시청으로 가기보다는 동물보호단체로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동물보호단체로 제보가 들어와요. 그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제 현장을 나갔을 때 그거를 지자체랑 연결해서 사실 민관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좋은데 네. 예, 동물보호단체가 움직이면 또 아무래도 시청은 또 덜 움직여요. 네.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좀 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저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장을 접수하다 보면 경찰관님들이 가장 큰 고통을 토로하시는 게 수사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형사반 강력반으로 이 동물학대가 전담됐지만 실제로 전담반이 없다 보니 강력 사건이 사실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우선이지 동물이 우선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동물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예산도 없고 그리고 또 거의 다 이게 동물학대에서 거의 태반이 죽음이에요. 네. 아예 그 개체가 죽었을 때 부검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이 부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북에. 예, 국립과학축산연구원이 거기밖에 검역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검도 다 보내서 부검을 해야 이 사인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검 예산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검도 심지어는 저희들이 사비로 이렇게 부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가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 전담반 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 전담반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의학 수의학자도 이 동물 쪽에 관한 좀 많이 이런 걸 양성하셔가지고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만 이 수사가 더 원활해지고 좀 초동 수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실시돼서 동물학대를 정확하게 양형 기준을 지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시는 이 경찰, 검찰, 이 사법기관들의 어려운 점도 이해는 이제 되는데 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좀 잘 좀 수사를 해서 이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좀 처벌도 확실하게 하고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 변호사님 그 동물학대 대응 체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좀 추가적으로 네. 뭐 개선 방안이랄까요? 좀 이렇게 왔을 때 네네.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첨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경찰과 지자체가 이제 핑퐁하는 네. 업무를 떠넘기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여러 주체가 있다 보니까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현실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응 체계에 있어서 현행 대응 체계에 있어서 대응 주체가 다원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일원화해서 뭐 경찰 아니면 특사경을 설치를 해서
그 특사경이 뭐 격리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뭐 지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프로세스를 전담한다든지 해서 행정처분과 사업 처리를 좀 일원화해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요지는 일단은 대응 주체가 다원화돼 있어서 지금 좀 효과적인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대응 주체의 일원화 내지는 다원화해서 좀 줄여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눠주셨는데 이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특사경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좀 말씀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예, 하죠.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좀 말씀을 보태고 싶은데요. 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특사경을 통해서 동물 학대를 이제 뭔가 대응하려는 노력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대전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사실 아직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아서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특사경을 활용한 동물 학대 이제 대응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동물 학대는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그에 따라서 이제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문제를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처벌이 강화 추세라고 지난해 뭐 법도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집행유예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련돼서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교수님께서 제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아주 엄밀하게 정확한 집행유예 통계 사건의 이렇게 수치를 예. 찾아오지는 못했는데요. 네.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동물 학대 중에서도 동물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조금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공개가 되기는 네. 했었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은 작년 2023년과 2024년 초반까지 발생했던 동물 학대 사건에 80건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보니까 네.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5건에 불과했고요.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16건, 그리고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56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제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의 선고율이 되게 높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럼 동물이 살해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가 봤을 때 네. 32건 중에서 20건이 벌금형에 처해졌었고요. 사실 징역형이 내려진 건 딱 3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전반적으로 이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의 네.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이런 양형 현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된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이런 높은 수위의 처벌 수위도 나오고는 판례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2022년에 포항에서 길고양이들을 이제 살해해서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걸어놓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사건은 지금까지 동물학대 사건에서 없었던 실형이 선고가 됐었고 2년 6개월인가가 선고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교수님께서 동물 학대 관련한 이제 포항의 사례죠? 예, 맞습니다. 최신 판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네. 지금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 단체를 운영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네. 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좀 특이하다거나 네. 이런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뭐 사례나 판례가 좀 있을까요? 예. 네네. 저도 이제 교수님이 네. 소개하신 그런 사례를 네. 제가 직접 관련해서 담당을 하진 않았지만 네. 제가 파악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예. 2023년에 이제 번식 농장에서 이제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네. 이제 얼마의 수거를 대신 해주고 이를 사육장에 이제 방치해서 아사시킨 네. 그 마리수는 한 1000마리가 넘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 가해자에 대해서 법정 최대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동물보호법 제정 개정 이후에 최대 법정형을 예. 선고한 최초의 사례였는데요. 예. 그래서 뭐 물론 한 사례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형 선고는 뉴스에 보도되고
이렇게 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부분은 이제 집행유예나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고 아까 교수님께서 네. 이제 통계 관련해서 잠깐 민간 단체 통계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제 대법원 2023년 사법 영감 네. 통계에 따르면 이제 2022년 기준 네.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1심 재판부에서 심리한 사건 중에 56%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네. 17%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그 절반이 8.5%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뭐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한 25% 정도 됐었고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실형, 징역형 실형은 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런 공식 통계도 교수님과 말씀하신 네. 그런 통계 비율과 거의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법으로 정한 처벌이잖아요. 네. 그 이경미 대표님께서는 이 법으로 정한 처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수위가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3년 이하의 징역에 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작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 법의 양형 기준을 맞춰서 예. 좀 강력하게 처벌을 좀 더 장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하다시피 벌금형이 너무 많아요. 애를 죽였는데도 벌금이고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다가 네. 사실 좀 화가 났던 뉴스가 있었어요. 네. 네, 개도살을 했던 50대 분이 예. 무죄를 받았어요. 아. 네, 천안지원에서 받으셨던데요. 네. 이 도축업자가 이제 이분이 도축업자신데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애를 도살했다 이렇게 검찰이 기소를 하시면서 네. 그 동물보호법에 10조 2항에 이제 위반했다 이렇게 기소를 올렸어요. 근데 네. 판사분이 그 격리실과 도살실이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이 가림막이 열려 있으나 그 도살 당시에 그 가림막이 닫혀 있었다가 열려 있었다고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셨어요. 예. 근데 과연 이 죽은 아이가 있는데 무죄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 오늘 아침에 보시면서 너무 좀 사실 좀 광분했어요. 이거는 그 도살장 안에 냉장고 안에도 많은 사체가 있었고 그런 증거 자체가 명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상황에서 이게 무죄가 나는지 이거는 판사분들마다 그 판례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모호하다 보니까 네. 너무 차이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양형 기준하고 판례 기준이 좀 잡혀서 네. 이렇게 뭔가 딱 처벌 수위가 정확하게 좀 잡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억울하게 이게 처벌 수위를 작게 받는. 예, 저희들이 계속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너무 처벌이 미미하다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계속 항고하고 계속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판결은 또 이게 뭐 혐의 없음, 기각, 무죄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너무 이게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빨리 좀 기준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아주 힘겨운 싸움을 이제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이런 지금 1심 판결이잖아요. 이게? 네, 네. 예. 그러면 항고, 상고 이런 절차를 계속 그 검찰이 고발자나 해주셔야 신고자, 되고 저희들이 검찰이 하는 건가요? 예. 고발자들이 또 항고를 해야 되죠. 아. 네, 상고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엄청 가요. 또. 그러겠죠. 네. 예. 그러면 대중들은 거기에 대한 시선은 또 이미 싸늘해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에 이분이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언론 매스컴이 난리가 났어요. 이 처음에 너무 다 강분하고 하셔요. 네. 근데 이게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냥 싸그라들어요. 다 묻혀버려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우리 동물보호단체나 고발한 분들이 예. 직접 이분하고 끝까지 외롭게 싸우는 거예요. 이 처벌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사실 그런 것도 끝까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이에요, 사실은. 네.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변호사님하고 교수님께 한번 이 양형 기준 마련 논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 양형 기준 뭐 지금 좀 진행되는 바가 좀 있습니까, 교수님? 네. 예, 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면은 처벌 강화가 될 거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처벌에 있어서 양형 과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 공정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권리 측면에서 상당히 뭔가가 보완이 되는 것이지 학대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가해자가 재범을 억제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자님께서 그 전에 질문을 해주셨던 질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처벌 수위가 적절합니까? 그럼 처벌 수위를 더 올려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최대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5년, 미국 7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치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에 대한 확신성, 붙잡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들에게 꼭 붙잡힌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형사사법기관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혔을 때 처벌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교도소에 가서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해서 재범이 억제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범죄 위험성을 조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치료가 함께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호관찰 단계에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신고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 교육도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 좀 진행 상황이랄까요? 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이제 올해 6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을 만드는 데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양형 기준에는 이제 양형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형량을 이제 얼만큼 줄지, 아니면 그 형량을 정하더라도 거기에서 증감을 할지에 관여되는 요소들을 이제 연구하고 확정짓기 때문에 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준이 일단 만들어지면 일선에 있는 판사님들도 판결을 할 때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판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일관되게 처벌이 나오게 되면, 그런 선고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들쭉날쭉하고 일관성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뭐 가해자나 잠재적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진짜 실형을 살 수도 있네. 이거는 뭐 어딜 전국이든 마찬가지네. 이러한 좀 두려움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와 처벌, 법적인 문제 좀 다양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시간 관계상 대표님, 우리가 동물 친화 사회, 뭐 동물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동물 친화 사회를 만들려면 이 법도 우선시 돼야 되지만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동물학대의 가장 기본은 생명 경시 사상인 것 같아요. 네, 그 생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을 인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뭐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거쳐가는 단위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 교육을 정말 이렇게 한 분야로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여야만 이게 커서도 그 인식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물론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학대를 하면 내가 처벌받는다는 그 인식,
그거만 있어도 예. 많이 줄어들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지금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나 이런 학대 사건에서 사실 벌금형으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나쁜 짓을 했는데도 나 벌금 얼마 안 받았어. 아니, 계속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네. 정말 학대만 해도 정말 처벌을 강하게 받는 사실 그게 저는 저희들이 많이 바라는 네.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정리 말씀으로 이 동물 친화 사회 뭐 법도 중요하고 정서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어떤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친화라는 단어도 동물 친화 사회라는 것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아, 이게 지나치게 인간 중심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생명체가 다 같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체가 다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주 가까이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물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조금 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삶의 질을 논의할 때 꽤 살고 싶은 삶을 추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동물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동물 친화, 동물 복지가 아니라 이들이 꼭 피하고 싶은 삶을 살지 않도록이라도 노력해 줄 수 있는 인간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적인 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싶으실 텐데 이 동물 친화적인 사회 뭐 좀 불편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네네. 우리 인간과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 어떤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노력은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네. 논의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는 동물복지국회 포럼이라고 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입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동물 보호나 학대나 아니면 복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실제 이런 결과들이 뭐 입법이나 아니면 뭐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네.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입법 과정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 체계에서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토론하고 적극 논의하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동물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해서 범죄자 신상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처벌도 강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도 곁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동물 범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동물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가 처벌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